국회는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가위와 가방에서 시작 전부터 여야의 날선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모금과 관련해선 후원무치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하순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탈당 뒤 새로운 정치기를 걷고 있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의정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대북 정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했고 농업 경영계획서도 부실하다며 강공에 나섰고 같은 주소지 박홍주 씨하고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느냐. 그 농업 경영 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란으로 가득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후보자 증거 수집을 위해 보좌진을 보내 주거 침입까지 강행했다며 형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안에 지금 배우자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분들 지금 온 동네 들쑤시고 다녔어요. 여야는 북한과의 관계 회복 방안 등 후보자의 대북 정책 검증에도 주력했습니다. 대북 강경 압박 정책이 결국은 북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외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했습니다만은 제일 아쉬운 것이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 기본 합의서가 지금 34년 경과했는데요. 그 방향으로 쭉 왔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두 개 국가론 그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은 사실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동서동은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겁니다. 한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전문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농해수위 경력이 없는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후보자 지난 상임위 활동 이력을 보니까 농해수위 활동은 전혀 전무하네, 그죠? 전문성을 살려서 문체부 장관 하시지 왜 해수부 장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도 몇 번 주도했었고요. 법안도 5건이나 제출했었고 해양문화포럼 창립 멤버로서도 활동을 해왔다. 해양수산부의 지역 이전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는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종보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정회가 되는 등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야당은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여당은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에서야 열렸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저격한 피켓을 두고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청문회는 시작 1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공적인 의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에게 시키는 일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입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부족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물었고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 적응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강 후보자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에선 앞서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을 저격한 피켓을 들고 입장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과방위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1시가 넘어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특례 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병무청 승인을 받아 박사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제4 이동통신을 등장시켜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배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에 임명되면 시장 환경을 고려해 통신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이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영치금 모금으로 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지만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실용과 능력, 성과 이 세 가지를 인사청문 기준으로 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갈 길이 바쁘다며 국민의힘에 국정 발목 잡기 대신 능력 검증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겐 진솔한 답변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한치의 동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재산만 75억 원인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말이 되냐며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이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의 핏값을,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황제 수감과 보석, 감형, 사면 복권 같은 특혜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약 반입이 제한된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준비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도 거듭 비판했는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여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선출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도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하여 선출되는 지도자는 상당한 기간을 안정되게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는 2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올해 5월 기준 신규 취급액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가 지난해 5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완화 내용이 제외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며 표심을 자극하더니 대통령이 된 후 말을 바꿨다며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8일까지 16명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합치면 모두 17명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꼽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역 불패라는 말도 있듯이 이 현직 국회의원의 청문회는 원래 비교적 분위기가 순탄한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강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먼저 도착해 있지 않다며 자세를 문제 삼았고 결국 개의 직후 바로 정회가 됐습니다. 또 속개 후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 야당 의원들이 들고 있는 강선우 갑질 등 이 피켓 부착을 문제 삼으면서 격돌을 했는데 이 민주당 측에서는 질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은 이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강 후보자도 이 과거 복지위원 시절에 장관 청문회 때 피켓을 붙였던 당사자라면서 이 야당 시절 자신이 했던 행동을 여당이 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중적이다라고 맞서면서 충돌했습니다. 네. 한편 이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이 갑질 의혹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린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 열리는 17개의 청문회 중에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를 우선 낙마 대상으로 잡고 집중 공세를 펼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낙마를 검토하진 않지만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민주당의 이제 분위기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에서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와 이 교수 출신의 이진숙 후보자를 놓고 당정의 분위기와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당사자인 강 후보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으로 이 갑질 의혹 등 문제를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대외적으로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딸을 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며 갑질을 할 리가 없다라고 감싸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현역 불패로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 다시 국회에서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갑질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이 청문회 후의 여론 반응을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진숙 후보자 논란을 방어하기 힘들다라는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라는 게 공공연한 후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사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해보기로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하면서 주요 인선이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부처의 장차관 인사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교육부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 12개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가 특히 눈에 띕니다. 네. 1차관에는 현 기획조정실장이 구역체를 발탁했고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에 이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 현직을 임명했는데 이는 이 과학기술 현장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서 이 과학자가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책임지겠다라는 게 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이 최은옥 전 이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는데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이 지역 거점 대학 육성과 교육 현장 중심의 초, 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이차관에는 이 강의업, 국토부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앉혔는데 이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중소기업 정책실장, 또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보훈단체 협력관, 그리고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이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장이 임명됐는데 여성 병무청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부 인선은 보훈 인사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 지난 12일 이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시점에 자신의 SNS에 인수위가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면서 대통령 눈이 높아서 이 사람들을 발탁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야권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자기가 인선을 주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동시에 아첨을 하고 있다라면서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또 음주운전과 갑질, 이 탈세 등이 대통령의 눈높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인사에서 이 신입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를 놓고 이 야권에서는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조 처장은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 중에는 민정수석실에 현재 이 이태영 민정비서관, 또 전치영 공정기강 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등이 현재 대통령실 안에 있고요. 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고 이번 청문회 일정 중에서 전체 청문회 증인이 2명밖에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슈퍼 청문회 위크가 생각보다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공정기강 비서관. 네, 그렇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네, 바로 잡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헌법을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개헌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77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학술대회에서 국회 내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중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제77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개헌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이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개헌에 있다. 그리고 디테일의 악마가 있지만은
디테일은 다 나와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나가자. 그래서 개헌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의 절차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개헌의 로드맵과 후속 조치를 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순차적 그리고 부분 개혁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에 22대 국회 나머지 임기 동안 개헌특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헌의 가장 큰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나 연임제가 제시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재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갖 포퓰리즘이나 그다음에 인사를 통한 여러 가지 나쁜 정책들을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인 것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대법관의 임기를 현행 6년 연임에서 9년 단임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고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 임기를 대폭 늘리고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임기를 보장하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재해대책법은 5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보험법은 병충해 등을 농업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농업4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재추진되는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등 나머지 2개 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헌재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이재정 인청특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다음 날인 22일에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당일에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경총 등 경제 6단체와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개 의견을 들었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원청이 수백 개나 되는 하청노조 교섭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축 규제에 대응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TF를 오늘 발족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 사다리가 붕괴됐다며 반서민적 부동산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현증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사전 허가제 전환 등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나 홀로 출마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달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단독으로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우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꾸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 앞에 감히 또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국회에서 전당대회 1차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죠.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은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찬성표가 30% 이상 나오게 되면 당대표가 되는 건데요. 단독 출마한 당대표와는 달리 최고위원 선거엔 7명이 출사표를 던졌죠. 이 중에서 3명만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힌 친이준석계 인물들의 도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무와 정무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난 당의 문제점을 직접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실행입니다. 다시는 이번 대선과 같은 이준석 원맨쇼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출마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힘을 싣는 모습인데요. 당 지지율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이 의원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내부 의사소통이나 비판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반대로 내년 지방선거 성과에 당의 운명이 걸린 만큼 이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은하 대표 체제에서 겪었던 내용 사태 재발을 막고 원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혁신이 파열음입니다. 출범 직후 발빠르게 혁신안을 내놓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가장 예민한 이슈인 인적쇄신의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파열음이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이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우리 당원들을 절망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일들이 쭉 있습니다. 탄핵의 바닷속으로 아예 그냥 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당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하지겠다라는 사과를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합니다. 윤 위원장은 당을 어렵게 만든 8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인적쇄신 범위와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일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어떤 특정 계파가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네. 우리 지금 107명입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전영직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에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혁신위가 언급한 8대 사건을 언급하면서 혁신 방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백서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의견은 시간 끌기용일 뿐이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백서를 만들면서 잘잘못이 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상식적이지 못한 이야기죠. 지금 뭐 이 마당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잘잘못을 따리는 그런 백서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 이건 시간 끌기용 그런 어떤 입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계엄과 탄핵에 관한 사주를 당원 당규에 담지 않은 1호 혁신안과 당 최고위원을 폐지하자는 2호 혁신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반대는 여당 의원으로서 정치적인 행위였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 폐지 방안은 당원의 선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희숙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죠.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전국 시작과 함께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안으로는 인적 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첫날이었는데요.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실격이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오늘 농해 수위에서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 이제 의원님도 함께 계셨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과 여당의 자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조금 더 발전적이고 어쨌든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인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여야의 그 평가가 극렬하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걸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야당은 또 무조건 또 다 실격이라는 또 그런 어떤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고요. 저는 여당에서 좀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좀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당도 여기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권 주자로서 45명의 인적 청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최대 쟁점은 바로 인적 청산인데요. 윤희숙 혁신위가 발표한 인적 청산 대상 8대 사건과 이에 대한 반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다소 미흡한 혁신안을 내어놓지만은 그건 뭐 최소한의 저는 혁신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혁신안의 가장 활용점은 바로 좀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비상계엄 상황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 그리고 탄핵의 국면에서의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후에 또 8대 0이라는 그 헌법재판소로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또 전혀 인적 쇄신이 없는 당이다 보니까 20%였던 지지율이 깨어지고 지금 19%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15%대로 떨어지면은 더 이상 국민의힘은 회생 불가의 그런 어떤 정당으로 저는 전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절박한 간절함을 담아서 저 조경태가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 좀 시원한 그런 혁신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되돌려 놓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를 채택하자는 그런 안도 내놓았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아집과 독선을 보면은 민주주의적 사고가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보거든요. 저는 따라서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좀 이러한 상황을 또 반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회의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단일 지도 체제든 집단 지도 체제든 여기서 저는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다시 시작하는 파워 인터뷰의 오늘 첫 손님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뒤에 지금은 민주당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김상욱 의원입니다. 의원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참 좋네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아니에요? 예, 밖에는 비 오는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조명 때문에 따뜻하구나.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첫인상이 굉장히 좀 해맑다. 정치는 뭐 웃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바로 네네. 의원님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저는 정치가 국민들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정치 보는 국민들께서 좀 웃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정치 보시면서 야 재밌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더 나라가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드시고 또 이걸 어떻게 의견 전달하지 하면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관심 갖고 재밌게 보면서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게 아니라 정치가 소위 말하는 폼 잡고 어렵고 멀리 있고 보기 싫고 혐오 들고 이거는 반민주적인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맑게 활짝 웃어주시니까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같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네. 장관 포함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모두 이제 17명의 소위 그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오늘 외통위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현장에 계셨는데 오늘 청문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17명 후보자가 모두 좀 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쳐봐야겠죠. 그러면서 뭐 당연히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바람이 있다면 검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경험으로 입증되었는가로 좀 모아졌으면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라는 것이 국민이 일시키려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내가 소송을 해야 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면 제일 먼저 뭐 보시겠어요? 이 변호사가 내 사건 잘해줄지 보는 거잖아요. 잘해줄 의지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구체적 계획을 듣는 거거든요. 사실 국민들께서 일 시키려고 장관 뽑는 거면 당연히 이 사람이 일할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계획이 뭔지를 물어야 돼요. 근데 청문회가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묻고 막 신상털기 하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번 청문회는 좀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처음에는 그 민주당 의원석에 앉는 게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이제 2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2달이라고는 하는데 그 민주당 소속으로 상임위는 오늘 처음 나갔습니다. 어땠습니까? 되게 좀 어색했습니다. 어색했죠. 그런데 좀 재미났어요. 뭐냐면 좀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입체적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또 있었고 지금 민주당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뭔가 의원님들도 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요. 딱 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저런 생각 이런 생각들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더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군요. 저희가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그 개헌부터 또 탄핵과 대선까지 우리 국민들도 경험할 수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간이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깊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그런 시간들로 좀 기록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다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딱 2단어가 생각이 나요. 너무나 간절했던 간절함. 그리고 제가 새롭게 많은 것에 눈을 뜨고 알게 되는 각성, 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함, 각성. 사실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의 그 시간 동안 위기가 아닌 순간이 없었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12월 3일, 4일 그때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해제하지 못했다면, 시민들께서 나서지 못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독재 또는 전쟁통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12월 14일 탄핵을 그때 시키지 못했다면
회기 중에 탄핵권 한 건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러면 12월 14일 탄핵을 못 시켰으면 뭐 경우에 따라 1월까지 늦춰질 수 있고요. 그러면 진영이 결집해서 진영 대결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정말 뭐 윤석열이 함부로 또 탄핵을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폭주하는 기간차였는데 12월 14일 천만다행 탄핵을 시켰고요. 또 이후에 얼마나 우리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 갈등을 무사히 건너서 또 가슴 졸이면서 탄핵 선고를 지켜보고 이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어야지만 탄핵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 건데 그게 6월 3일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시작된 그 위기의 순간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겨우 수습이 된 건데 매 순간 너무나 간절했고요. 그리고 그 간절한 고민 속에서 제가 많이 각성하고 알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역시 변호사 출신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제 한 40여일 이제 됐습니다. 이제 국정 초반이긴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꽤 높은 편입니다. 직접 겪어본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다. 예. 그래서 제가 저 대통령 지지 선언은 뭐 입당하고 상관없이 먼저 한다 하고 정말 연구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냉철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지금의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물론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완벽하게 확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최소한 이분이라면 길을 열어갈 수 있겠다. 이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내면이 강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의 방패,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서 좀 이렇게 사람이 좁아지거나 너무 강성으로 가기 쉽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격받고 힘들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마음이 강한 거죠. 공격도 다 흡수를 해버리면서 점점 본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내공이 강하다 뭐 그런 그렇죠. 뜻인가요? 어떤 그 역경을 겪을 때 그 역경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폐쇄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역경이 클수록 확확 성장하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내면이 강한 분이었고 또 되게 유연한 분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유연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되게 실용주의적이고 능력본이거든요. 중심 감각도 잘 가지고 있고 지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제일 큰 이유가 중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포용하면서 일은 야물게 잘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유연하기 좋습니다. 때문에 더 강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를 받고 기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협치에 대한 지적이 지금 있는데 네, 상법을 제외하고는 총리 인준안 추경에 이어서 7월 국회에는 이 쟁점 법안들도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폭주가 있다면 직원을 내가 해서라도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여대 야설 국회 상황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이게 폭주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면 제가 당연히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저는 뭐 당연히 그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뭐 욕먹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욕먹는 거 겁나면 시작도 못했을 일이고요. 네. 그런데 이 폭주의 개념이 뭘까요? 저는 반민주, 반헌법, 반국가 그것이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폭주의 개념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협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틀, 또 국가 보호의 틀,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수고 국가를 부수고 헌법을 부쉈는데 반성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내란적 목적을 이어가고 있는 세력과의 협치는 협치가 아니라 비겁한 역사를 축적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식민지를 겪고 나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식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무슨 협치 비슷했죠. 독재를 겪고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얻었지만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협치 비슷했죠. 그게 협치인가요? 협치가 아니죠. 비겁한 역사가 축적되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이어지고 나쁜 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을 계속 괴롭혀 왔거든요. 네. 지금은 이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 반보수, 반진보 이런 세력들은요. 척결 대상이지 협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뭐 경우에 따라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기능하도록 필요하다면 매기의 역할, 쓴소리 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매일매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되돌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은 폭주라고 단언할 수 없는 지금 도리어 윤석열의 폭주 때문에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저는 그렇게 받아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뭐 할까 해요. 네네. 국민의힘 그 인적 청산 갈등으로 점점 좀 그런 분위기는 좀 확산되고 있는데 네. 안에 계시다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국민의힘을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시는지 혁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혁신하기 위해선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제가 국민의힘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네.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맞게, 당헌에 맞게, 보수의 가치에 맞게 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정당으로 남아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뭐 의석수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능을 잘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런 잘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있을 때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정상화시켜서 그런 잘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제 의무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탈당을 결행을 했고요. 사실 나와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네. 안에 있을 때보다 나와서 보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더 잘 보이는데 예.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저는 국민의힘이 당분간은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힘을 볼 때 당내, 원내, 또 원외, 또 당원, 또 각 지역구 시민들의 반응을 다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원내에는 혁신 동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대부분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고요. 별로 반성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생각이 구할이에요. 네. 무슨 반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특히 TK, PK 쪽 의원님들은 우리는 늘 이겨왔어. 이번 대선 때도 우리 지역구 지켰어. 서울 수도권의 문제지 왜 우리한테 그래? 윤석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요즘은 중앙이 있기 민망하잖아요. 또 지역구 가서 지역 행사만 열심히 다니고 지역 주민들만 열심히 손잡고 다니세요. 그러면 또 다음 총선 공천받아서 나오면 당선되니까.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원내가 안 변해요. 원외는 속이 타죠. 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원외 위원장들은 속이 타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짠물만 남아버렸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당원들 안에서도 혁신의 동력을 찾기가 힘듭니다. 네.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 사실 국민의힘이 단기간 안에 정상적인 정당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남은 그 질문은 좀 길지 않게 대답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딱 좋았고요. 예,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지역구는 이제 울산 남구 갑인데 여기 이제 그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영남의 강남입니다. 네? 영남의 강남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지와 이제 응원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왜 다른 당으로 갔느냐 이제 반발도 클 텐데 요즘 그 지역구 분위기 그리고 이제 주민들 좀 분위기가 궁금하거든요. 여전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한테 배신자다, 변절자다. 근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절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도 시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 시민들께 충성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저의 판단 기준은 시민들을 받들고 있느냐, 시민들께 충성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의 기준이고 변절한 적이 없지요. 도리어 배신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으로 국민에게 겨눈, 그래서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한 거고 저는 국민을 지키고 있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구갑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구갑의 시민들께서 상당히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바뀌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광주 남구의 명예 구민이 되셨습니다. 민주당 입당을 이제 선언한 것도 5월 18일 5.18 민주묘지에서 하셨는데 광주 명예 구민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의미죠. 제가 영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남과는 큰 인연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광주가 살아있다. 제 가슴의 고향은 광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이 일을 겪으면서 광주 정신,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으로 스며드는 건데 절절히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라는 곳이 저한테는 정말 감히 제 가슴의 고향이다. 제 정치적 열정의 산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가면 민주를 위해 희생했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 희생했던 형들이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곳, 광주 정신 저한테는 제 정치를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광주 남구의 명예 구민이 된 것은 너무나 큰 자부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계획과 미래가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 초선 의원으로서 1년 남짓한 그런 기간 동안에 26개 법안을 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그 민생과 아주 밀접한 그런 법안들이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금 앞으로 발의하실 법안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또 이 시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가 진짜 그 정치 인생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안 발의를 지난 6개월 동안 멈춰졌어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 협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12월 3일 전에 대부분 발의된 법안들인데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늘 많이 되묻습니다. 정치 왜 하는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자리 욕심 또는 사리사욕, 명예 욕심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욕심 때문에 하는 정치는 제일 나쁜 정치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거든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을 받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새기고 있는 게 나 자신을 위한 자리가 됐든 명예가 됐든 이걸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합니다. 뭐냐 하면 뭐 제가 어떤 자리 욕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일 열심히 하면서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게 국민들을 잘 받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요. 너무나 해야 될 현안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정말 더 물류 중심지 또 기술 발전 남북관계 제가 외통위에 있는데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평화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아요. AI 발전에 또 우리 시장 경제가 많이 불공정한 사회가 됐어요. 공정화시켜야 되고요. 서민들 힘든데 살려내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뭐 저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시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이다라는 게 의원님은 오늘 보면서 많이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의욕과 다짐으로 꽉 찬 일꾼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워 인터뷰라 그래서 힘있게 하려고 파워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파워풀했습니다.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